안녕하세요 해민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어제 제가 2부 영상에서 이 사우디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원유 생산량에 이제 차질이 생겼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트를 이제 같이 보여드리면서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빼먹고 그냥 방송을 종료하는 바람에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시황 차트 보고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아마 이제 이 기사 내용은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 내용에 대해선 다들 아실 겁니다. 사우디 드론 공격으로 대폭 줄어든 원유 생산량,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은 뭐냐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대규모 원유 시설 두 곳을 드론 공격을 통해서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이제 중단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누가 이제 그럼 이 일을 벌였느냐라고 했을 때, 예멘 후티 쪽 반군 대변인이 우리가 했다, 열대를 투입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입장은 좀 달라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드론이 예멘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차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사우디 이 원유 시설을 왜 이제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일들이 쭉 있어 왔는지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를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2010년도, 2008년도, 10년도부터 해서 원유 생산량을 급격히 이제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유를 이제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유 생산량을 거의 전고점을 넘어서서 가장 많은 이제 원유 생산량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원유 생산량 세계 최대국이 미국이 됐다라는 부분을 예전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런 이유와 같이 다 이제 맞물려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사를 보면, 원유 생산 절반 멈춘 사우디, 미국이 이제 석유 패권을 장악하나. 이미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석유 가격에 대해서 그 가격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예전에 뭐 사우디가 아니라 러시아, 뭐 에너지 관련돼서 러시아가 이제 이런 가격 결정권을 이제 쥐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가격 결정권을 이제 미국이 가져왔다라는 거고, 지금 이 사우디 원유 생산 기지를 이렇게 타격을 하면서 결국에 석유 패권을 완전히 이제 미국이 가져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결국 미중 무역 전쟁과 미중 환율 전쟁,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 세계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연장선상에 지금 이런 사우디 원유 생산 기지 타격도 같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 기사도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이 봤던 기사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가장 곤혹스러운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에너지를 미국이 무기화했을 때 그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리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데 이제 공을 계속 들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이 가장 곤혹스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중국은 지난 2007년 이래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원유를 대신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원유 생산 자체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미중 패권 전쟁의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이제 무릎을 꿇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제재하고 이란 제재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원유 가격을 올리는 거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9월 11일자 기사고, 중국 돼지고기 비상, 가격 물가 폭등,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인데, 돼지고기 가격 폭등으로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8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46.7% 올랐습니다. 이제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돼지고기 공급이 이제 크게 감소했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 그 대두 가격이 관세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돼지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고, 돼지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원유 가격 상승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 거기 플러스 위안화 약세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당연히 그 정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시진핑 정권 자체가 이제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봐요. 거기 이제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 또 이제 소수민족들 이슈까지 다 겹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원유 차트를 보면서 이번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유 차트인데 60.53달러로 지난주 대비해서 10.39%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주봉 차트에서 삼각 수렴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예전에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원유 차트 지금 주봉에서요, 이 역회된 숄더, 지금 주봉으로 해서 역회된 숄더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일봉으로 볼게요. 일단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원유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왼쪽 팔 높이만큼 이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채널 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이제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원유도 우리가 이제 프랙탈 이론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모습, 똑같은 모습이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만들고,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상승하다가 꺾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또 수상하다가 오른쪽 팔을 완성하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와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수렴을 했습니다. 채널 4분의 1까지 수렴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삼각 수렴을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다.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때 작년 9월 달에 왜 원유 가격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채널 뭐 4분의 3 지점까지 추가로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왔을까? 그리고 이제 또 올해 3월 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꺾여서 내려왔을까?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돌파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충분히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작년 9월에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꺾여 내려오고, 올해 4월 달도 돌파할 수 있었는데 꺾여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유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준비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면 그 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을 해놓고 마지막 한 방에 타격을 줘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한 방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아까 사우디 그 드론 공격이 지난주에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 모습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수렴을 시킨 다음에 딱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한 게 그냥 급등한 게 아니라 이런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원유 생산이 앞으로 이제 차질이 있을 거다라는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원유 가격을 급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아까 그 사우디 공격을 통해서, 사우디 원유 생산 기지 공격을 통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이고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일지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비트코인 지금 134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에서 설명을 이제 드려보면, 일봉 차트가 이렇게 어제 봉 마감이 지금 보시면 이제 1287달러에서 봉 마감이 이제 이루어졌고, 주봉 마감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주봉 마감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주봉 상승에서 끝나기보다는 2017년도 7월달 모습처럼 주봉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뭐냐면 20주 근처까지 주봉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도지 형태의 음봉이
보시면 2017년도 7월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봉 마감을 급등해서 끝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런 식으로 큰 움직임 없이 일단 주봉 마감을 끝내고 그다음 모습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주봉이 이제 좀 양봉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주봉뿐만 아니라 일봉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이제 충분히 시간이 이제 채워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왼쪽 어깨 기간이 이제 12일이고 지금 이 오른쪽 어깨 이 기간이 12거래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까지 해서 12거래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양봉을 만들면서 이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런 양봉을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거기 이제 테더도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4시간 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살짝 내려왔다 다시 이렇게 돌려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일단 테더도 계속해서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마 제가 어제 그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지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모습도 또 이제 뭐 반전 상승 가리비형이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역회된 숄더든 이 모습에서 봤을 때 지금 봉 마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1시간 봉이었나요? 4시간 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시간 봉 맞아요. 4시간 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봉 개수가 이제 22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까먹어서 22개 맞습니다. 22개고 이 22개가 채워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부터 22개면 지금 여기 이제 오늘 9월 16일 오후 5시입니다. 9월 16일 오후 5시로 이제 체크가 되니까 아마 이제 오늘 제가 저녁 영상 올릴 때쯤 해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 추세선 이 삼각수렴의 큰 추세선 저항으로 지금 맞고 있는 이 추세선도 돌파를 해주면서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 1900달러 1900달러를 넘어가야지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으로 볼 수 있다 확인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1900달러 이 자리도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오늘 저녁 영상 찍을 때쯤에는 아마 이제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는 어제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 추세선 이 제가 저항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봉 마감은 이렇게 아래에서 살짝 걸쳐진 상태로 이제 봉이 마감이 끝났습니다. 현재 지금 2,590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양봉으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완전히 돌파해서 이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한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늘 상승 그림으로 19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오후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도 여기서 이 50일 이동 평균선 50일 이동 평균선과 그 다음에 2,800억 달러 지난 5월 30일 고점이었던 이때 이제 고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2,800억 달러가 중요 이제 저항 라인인데 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뭐 오늘 당장 하루에는 돌파를 못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하루는 아마 2,800억 달러까지 붙여주는 그 정도에서 저는 마무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2,8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는 돌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도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알트가 좀 더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알트 예전에는 이제 중소형 알트들이 좀 펌핑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어느 정도 대형 알트코인들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알트 시총에서 20일 이평선에 완전히 안착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일봉에서 지금 이제 양봉이 나와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 50일 이평선 위치가 770억 달러입니다. 770억 달러고 현재 730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한 4.2% 정도 추가 상승해주면 알트 시총이 4.2% 추가 상승해주면 이 50일 이평선을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그러면 대형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BSV, 리플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5% 정도 추가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5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비트맥스 롱숏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롱숏 큰 뭐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0대 50으로 이제 팽팽한 모습인데, 지금 뭐 청산된 금액도 숏 약간 청산됐는데 뭐 금액 자체가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의미를 둘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방으로 오늘 상승을 해줄 때, 그때 이 롱숏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현재 71.63으로 어제 대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하락해서 21 이평선을 이제 깨고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2016년도에는 2016년도 연말에는 이 21 이평선을 깼을 때, 첫 번째로 21 이평선을 깼을 때 완전히 21 이평선을 한 번에 이탈하면서 51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121 이평선과 51 이평선 사이에서 횡보를 한 달 넘게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121 이평선을 깨는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일단 이 21 이평선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갈 것 같다. 그리고 알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알트코인 조금 올라오면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게끔 이런 흔드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1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 51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2016년도처럼 한 달이나 또는 한 달에서 뭐 두 달 사이를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21 이평선에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락하는, 물론 이제 121 이평선이라든가 51 이평선에선 한 번씩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긴 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처럼 이렇게 좀 길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016년도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016년도 연말에는 21 이평선을 깨고 나서 첫 번째로 21 이평선을 깨고 51 이평선까지 깨지고, 그 이후에 1월 11일부터 급락 나오기 전에 2월 27일까지 한 달 10일 정도, 한 달 10일 정도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마치 이제 알트코인이 갈 것 같이 보이게 하다가 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121 이평선, 이 검정색 121 이평선을 확 깨면서 완전히 이제 급락을 해요. 이때 이제 완전히 급락을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이렇게 깨고 내려와서 이 우하향하는 채널 하단부에서 한 번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이탈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때처럼 한 달 10일 정도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을 20일 이평선 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21 이평선, 지금 이 추세를 깼던 때가 언제냐면요, 추세를 깨고 내려온 때가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이고 2016년도에는 이렇게 추세 깨고 나서 좀 올라와서 반등해 준 다음에 첫 번째 깰 때 이탈을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깨진 그 자리가 이제 9월 9일이라고 하면 9월 9일 이후에 한 달 10일 정도 시간을 이제 보내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깨진 거는 이번에는 9월 9일이고요. 이번이 9월 9일이고요. 2016년도에는 아까 이제 1월 10일이었죠. 1월 10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2월 10일부터 알트 시즌이 나왔던 겁니다. 2월 10일부터 알트 시즌이 나왔고,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하면 10월 10일에 알트 시즌이 나올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리플 차트 예상해 주셨던 두 분이 10월 7일이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때 이제 사쿠라님이었나요? 사쿠라님하고 제가 정확하게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리플 달러 차트에서 10월 7일, 그리고 피보나치
피보나치 서클에서 또 10월 7일이 변곡점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10월 7일이 또 이제 알트 시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9월 9일에서 이거 9월 9일로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9월 9일 중심에서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뭐 한 달 10일 정도 이렇게 지난 그 타이밍인 10월 달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도 먼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해주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는 그런 모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50일 이평선 위에 있고 120일 이평선까지 내려와 준 이후에 120일 이평과 50일 이평선 이격을 이제 좁혀주는 그런 과정을 만약에 보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공간 안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그 전에 먼저 계단식으로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황 차트 보고 Q&A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먼저 그러면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스테이트 정의, 특급 기밀, 마제스텍 12, 미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엘리트 조직이다 라고 해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미국 등 서구의 음모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그림자 정부라 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금융세력, 일루미너티 이런 세력이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또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를 움직이는 막강 배후 3인 세력이 친이스라엘계 셀런 아델슨이라는 인물인데, 이 외에 이제 2명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인구의 2.5%인 700만 명의 유대계인들이 거주하면서 그들이 정부 요직 그리고 좌우 가릴 것 없이 포진되어 있다 라고 써주셨는데, 막걸리 17년사님이 아마 이 내용을 써주신 이유가 제가 예전에,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이제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세력과 반대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금융세력에 영향을 받는 인물인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막걸리 17년사님은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이런 유대계인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인물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탱크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책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를 읽고 있네요. 그중 부자 아빠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장님께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법이란 거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뭐 리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제 예전에 투자는 책임이다, 우리 이제 구독자분이 써주셨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투자는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고, 내가 어떤 거에 리스크를 지겠다,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내가 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안주하겠다,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생활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하겠다 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리스크를 진다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 돈은 누가 버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지는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고,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변화를 할 생각이 없고 그냥 나는 현재 시스템, 현재 체계, 현재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그리고 이제 김철아님이 스텔라 많이 하락했는데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될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뭐 이제 뭐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김철아님이 스텔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담으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
시총 상위에 있는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우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종목을 한 70% 담으시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30%를 분할을 해서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총 막 30이 있는 코인을 뭐 전체 100% 몰빵한다거나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안 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뉴스를 둘러보다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해 좋은 뉴스가 있어 공유해 봅니다. 패권의 이동에 따른 경기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좋은 뉴스 같아요. 써주셨고 지금 이제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한상준의 국제 경제 읽기 2차 대전 직전의 상황과 흡사하다. 한국 경제의 앞날은 해서 이제 9월 15일자 기사고요. 기사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조금만 이제 읽어볼게요. 2차 대전 직전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 패권이 팍스 브리티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각국의 보호주의 물결은 스무트 홀리법으로 상징되듯 극에 달했고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해당하는 자국통화 평가절하도 서슴없이 단행했다. 결국 그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현상과 지금 이제 이 기사에서 이야기했던 뭐 경제 대공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의 모습과 굉장히 이제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1929년도에는 미국 다우지수가 그때도 10년 넘게 호황 장세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929년도에는 모기업이 자사를 또 인수하고 또 자기업이 또 모기업의 지분을 사는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모습이 벌어졌었는데 지금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이제 벌어지고 있고 여기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관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통해서 고관세 정책을 피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인 게 아니라 2019년이 아니라 1929년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그리 이제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참깨님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글이기도 한데 예전에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올려주셨던 글이기도 합니다. 국가부도의 날 마지막 이제 김혜수 씨 대사예요. 나는 팀으로 일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시장을 점검해봐요. 우리가 놓친 것 없는 건지, 우리가 시장에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기쁨에 젖어 있을 때 다시 돌아봐요. 우리가 빠뜨린 건 없는 건지. 그래서 이게 그 김혜수 씨의 마지막 대사인데, 저도 이제 그 마지막 대사를 보면서 약간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우리 상황과 좀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됐고 그때 영화를 보면서 공감이 됐고 지금 다시 온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 김혜수 씨 국가부도의 날은 뭐 IMF 때를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요. 뭐 IMF 때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때는 또 제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못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이제 저도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과 팀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일은 아니지만 팀으로서 이렇게 투자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제 글을 다시 한번 이제 써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마지막으로 이 경우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발행 추이 그래프를 보면 비트코인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듯 보입니다. 1번 테더를 발행하면 누군가 자국 화폐로 테더를 구입한 후에 그 테더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구입하므로 테더 발행 추이가 높아지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테더를 구입하는 누군가는 중국인과 미국인들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테더라는 게 결국에 이제 준비 자금이 될 수 있겠죠.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준비, 매수 대기 자금이다 라고 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테더 발행량이 늘어난다 라는 거는 대기 자금들, 매수 대기 자금들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 매수 대기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과 미국인들이 맞는지 물어보셨는데,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테더를 구입해서 암호화폐를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입금하면 그 원화 입금한 걸 가지고 바로 이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테더를 매수 안 해도 암호화폐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달러를 갖고 테더를 산 다음에 그 테더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미국인들이 테더를 매수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이제 6월 13일자 기사인데, 테더 거래량 중국이 과반수를 넘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해지 수단으로 이제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도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이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1분기부터 해서 50%를 넘는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다수 물량을 테더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미국이 이제 2017년도 4분기에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미국 양은 이렇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은 걸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테더를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 중국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왜 그들이 테더를 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달러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창구를 통해서 달러 매수는 원하는 만큼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안화를 통해서 내가 테더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만약에 제한을 안 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달러를 매수하고 싶은 수요가 이 테더 수요로 이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도 중국인 입장에서는 테더화를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2번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는 테드 발행량 노란선 추이를 보면 상승 또는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상승은 테더를 추가 발행하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하락은 어떨 때 하락이 나오는 건가요? 테더를 걷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테더 발행이란 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달러가 들어와서 달러만큼 1대1로 이제 패깅이 되고, 물론 이제 1대1로 패깅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1대1로 패깅 안 돼 있는데 1대1로 패깅이 됐다라고 하고, 그만큼 테더가 이제 발행이 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테더 발행량이 줄었다라는 의미는 테더를 매도해서 달러를 매수하고 다시 달러를 갖고 나왔다 라든가, 아니면 테더를 누군가 매도해서 달러로 바꿔놨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더 발행의 반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테더의 발행이 증가할수록 암호화폐 상승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최근에 테더와 유사한 중국 정부가 발행을 준비 중인 CBDC, 홍콩 관련, CNHT 등이 스테이블 코인이 추가로 꾸준히 발행되면 암호화폐 시장 상승에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결국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뭐 테더사라든가, 아니 테더사뿐만 아니라 이제 IT 기업들,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 또 대형 은행들, JP모건 또는 뭐 제미니 거래소와 같은 이런 거래소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정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법정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0으로 만드는 이런 것을, 속도를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법정화폐의 가치가 0으로 가는 게 가속화된다는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암호화폐 가격이 법정화폐에 대비해서 상승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